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바로 오키나와에 관한 여러 기사하고 기록들입니다. 보통 이제 푸른 바다, 휴양지 이런 걸 많이 떠올리실 텐데 저희가 받아본 자료들을 보니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오키나와가 그냥 일본의 한 현이다 이게 아니라 류큐 왕국이라는 독자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점, 이게 먼저 쫙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동아시아 교류의 중심지 역할도 하면서 고유한 문화가 있었는데 결국 1879년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병합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네, 맞아요. 이 출발점부터가 오키나와의 오늘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역사의 무게가 거기서 딱 끝난 게 아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말기, 그때 오키나와가 미군하고 일본군 사이에서 아주 처절한 전쟁터가 됐죠. 네. 자료에는 철의 폭풍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정말 끔찍했다고, 섬 전체가 거의 폐허가 되고 주민 4명 중에 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나와 있어요. 아, 정말 엄청난 비극이죠. 특히 일본군이 주민들한테 집단 자결을 강요했다, 이런 기록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오키나와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상처, 그리고 또 일본 본토에 대한 어떤 복잡한 감정, 이런 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전쟁 끝나고는 또 미군 통치를 받다가 1972년이 되어서야 일본의 반환이 되었는데 여전히 일본 전체 미군 기지의 한 70% 정도가 오키나와에 몰려 있다는 거. 이게 참 70%나요? 와. 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소음 문제, 땅 문제, 안전 문제 같이 주민들 삶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거라서요. 지금도 계속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위령탑 같은 경우는 또 그 당시에 강제 동원되었던 우리 조선인들의 희생까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아픔까지. 이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문화적인 상징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게 쉬리성 이야기 같아요. 아, 네네, 쉬리성. 류큐 왕국의 심장 같은 곳이었는데 전쟁 때 불탔다가 다시 복원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2019년에 또 큰 불이 나서. 맞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근데 그 복원 모금 운동에 원래 목표했던 금액의 9배가 넘는 돈이 모였다는 걸 보면 이게 그냥 건물 하나 다시 짓는 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럼요. 오키나와 사람들한테 쉬리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정말 중요한 상징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쉬리성이 불타고 또 그걸 다시 세우려는 노력 자체가 오키나와 역사, 그리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 오키나와에서는 우리는 일본인이기도 하지만 오키나와인이다,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큰데요. 실제로 2000년대 중반 조사 같은 걸 보면 스스로를 오키나와인 또는 오키나와이면서 일본인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어요. 아, 네. 최근 조사 2022년 걸 보면 완전 독립을 지지하는 비율은 3% 정도로 낮지만 대신에 강력한 자치권을 원한다, 이런 의견이 48%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료들을 봐도 독립보다는 강력한 자치권을 원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나오는데 이게 완전 별개 나라가 되겠다라기보다는 일본이라는 틀은 유지하되 외교나 국방 같은 거 빼고는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보면 될까요? 네, 대체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독립이 어려운 이유도 자료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본 정부에서 오는 경제적인 지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 또 미군 기지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어떤 지정학적인 문제들, 특히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죠. 네. 오키나와 내부에서도 지역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일본 본토에 대한 동질감이 좀 커지고 류큐 고유의 언어 있잖아요. 시마쿠투바. 네, 시마쿠투바. 그거 쓰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점도 지적됐네요. 문화적인 정체성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도 동시에 류큐어 보존 조례를 만들거나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그런 노력들도 계속되고는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이나 교육자들이 어떻게든 다음 세대로 이 언어를 물려주려고 애쓰고 있죠. 사라져가는 걸 지키려는 노력 자체가 또 정체성 문제하고 깊이 관련이 있는 거고요.
자료 보면서 제가 정말 놀랐던 점 중 하나가 제주도하고 유사성이 있다는 건데요. 아, 네. 그 부분 흥미롭죠. 두 섬 다 옛날에 독립적인 왕국이었고 뭐 탐나국, 류큐 왕국 이렇게 그리고 4.3 사건이나 오키나와 전투 같은 대규모 민간인 학살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 심지어 지금도 군사기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까지 놀랄 만큼 닮았더라고요. 그렇죠. 흑돼지나 화장실 문화 같은 생활 문화까지 비슷하다는 언급도 있어서 더 흥미로웠어요. 네. 그런 비교가 오키나와가 처한 상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단순하게 역사가 반복된다기보다는 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또 강대국들 사이에서 겪었던 경험들이 비슷한 고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서 보니까 오키나와는 그냥 아름다운 풍경 뒤에 아주 깊은 역사적인 상처,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고민들을 안고 있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키나와는 일본인가? 이 질문에 쉽게 답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과거의 그 비극을 잊지 않으면서 평화를 계속 이야기하고 또 동시에 자신들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겠죠. 미군 기지 문제나 경제적인 자립, 문화 계승 같은 문제들. 앞으로 오키나와가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많아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한 지역의 정체성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변해가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오키나와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치권 혹은 어쩌면 완전한 독립을 얻게 된다면 동아시아 전체의 정세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